항상 저희가 ETF 콘텐츠 하다 보면 ETF 이름들이 너무 길고 어려워가지고 네. 어떤 줄이는 분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고. 무슨 뜻이냐고. 아, 그러니까 라이즈는 브랜드고 네네네. 이번에 나온 게 현대차 고정. 네. 고정이 뭐예요? 비중을 고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지컬 AI 네. ETF. 네.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약간 항상 ETF 애칭 네. 공모를 하거든요. 어.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많이 보내드립니다. 아, 라이즈 ETF 허정민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게 벌써 5, 6년 됐다면서요? 네네네, 그쵸. 근데 시계를 그때로 돌려보면은 네. 와 진짜 이거 싸게 정말 잘 샀다. 그러니까요. 당신은 좀 노이즈가 좀 있었다면서요? 그쵸, 네. 아마 제가 기사를 또 하나 어. 따왔는데, 이게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0년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구글, 소프트뱅크도 포기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이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이 5년 전의 결정이 지금 보면 현대차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잖아요. 신의 한 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 확장될 이 피지컬 AI 생태계와 또 현대차 그룹이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고 왜 지금 이 생태계를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20년 연말 기사예요. 네, 맞아요. 그 한 2년 뒤에 챗GPT가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고 그쵸. 사실 뭐 구글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그거는 몰랐겠죠. 그 이후에 이게 또 어떻게 쓰일 것이냐 당연히 피지컬 AI로 갔는데 그 시장 규모가 또 이제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맞습니다. 피지컬 AI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네. 2035년에 이 시장이 2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하면 2,800조 원 몇 배? 짜리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휴머노이드 시장만 좀 따로 떼서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2035년에 3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3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 이제 전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또 꼽을 수가 있는데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노동 가능 인구가 1억 명 넘게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줄어드는 것만 1억 명이 넘는다고? 네네네. 중국, OECD 국가 포함을 해서. 근데 이거를 대체하려면 연간 960만 대의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단순 계산만 했을 때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은 96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1억 명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피지컬 AI 산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또 전제 조건이라는 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또 이제 거시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인류의 전환점이 어떤 기술 전환들, 뭐 이제 철도, 전기, IT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제 설치기에서 배포기라는 이게 지금 이제 기술 혁신 주기라고 해서 칼로타 페레스 박사가 만든 프레임워크예요. 예. 예,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설치기에서 배포기에 어떤 이제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AI 산업이 사실 너무 붐이고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다 보니까 이 기술이 엄청 고도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아직 설치기의 초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네, 생성형 그렇죠. AI가. 네네. 그리고 그게 피지컬 AI는 아직 그냥 시작도 안 한 거고.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뒷부분에 이게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 배포기로 가면서 이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기간에. 근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포기로 가려면 피지컬 AI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PC 시대에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이 어떤 이 전환 구간에서의 병목을 장악해서 극단적인 프리미엄을 독식한 거죠. 네. 이게 다 하드웨어. 그쵸. 하드웨어. 피지컬 AI, 그러니까 AI 생태계에서는 피지컬 AI가 이런 하드웨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로봇이. AI 생태계에서 이 배포기로 가는 이 전환점에 이거를 지연시키는 이 병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물리적 데이터와 대량 양산 능력. 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배포기로 이제 확장하면서 확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는 게 현대차 그룹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차 PER 4배, 5배 받을 때 네. 테슬라는 200배, 300배, 400배 맞아요. 받았었고 네, 사실은 네. 그냥 어디 가서 현대차랑 테슬라랑 물론 이제 기업 차원에서 혹은 주가 차원에서 비교하면 욕먹었어요. 맞아요. 비교가 되냐고.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비교해도 누가 뭐라 안 하던데요? 그 데이터도 제가 예. 뒤쪽에 또 가지고 왔어요. 현대차 예. 어떤 밸류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비교를 해보고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죠. 피지컬 AI 하면은 그쵸. 아직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부터 이야기를 자율주행 하신단 옵티머스 말이에요. 봇. 네. 네. 현대차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와 현대차의 어떤 피지컬 AI의 접근법을 한번 좀 크게 또 비교를 해드려 보면은 사실 다른 전략을 추구하지만 같은 종착점으로 가고 있는 두 개의 회사라고 볼 수가 방식은 있어요. 다르지만. 네, 그래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 기반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완성시킨 다음에 범용 로봇 기업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플랜인 거고,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산업용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모빌리터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양산 능력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완성이 되는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를 유일하게 갖춘 기업이 전 세계에서 테슬라와 현대차 딱 두 곳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런 거 뭐 벤츠, BMW 누가 하겠습니까? 폭스바겐 다 맞아요, 못하죠. 맞아요. 네네. 일본 기업들도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 현대차 그룹 이런 또 수식어가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생태계에 먼저 뛰어든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이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가 어떤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됐던 거는 예. 먼저 출시해서가 아니라 먼저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 두 기업 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 생태계의 트리거는 누가 이 생태계를 먼저 현장에 깔고 누가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현장에 먼저 깔고 데이터를 쌓고 또 양산에 맞아요.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본 게임은 시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출연하신 어떤 뭐 로봇 전문가들, AI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빨리 공장에 들어가서 맞아요. 현장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네네. 근데 거기는 또 이제 현대차가 또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네. 옵티머스 봇이 있고 테슬라에는 현대차에는 누가 뭐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이름 뭐죠? 아틀라스.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 HD 현대. 어느 수준까지 올라? 이게 사실 저기에서 종종 영상을 공개하는데 볼 네네네. 때마다 또 놀랍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금 어제 최근에. 한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저거는 기계체조. 뭐, 네, 인간들은 버티기. 아예 못하는 저런 아니, 자세가 선수들만 아닐까. 하죠. 선수들만. 그러니까요. 기계체조 선수들만. 네, 그러니까 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네. 지금 뭐 기사 헤드라인으로도 나와 있지만 시총 4위로 올랐다. 그러니까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오늘 주가도 또 점프업을 하고 있는 걸로 또 또 보여지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상장 좀 구체화되는 맞아요. 뉴스 네, 나올 네, 때마다 네. 한 번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지금 뭐 스펙을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최대 뭐 50kg 하중을 들 수 있고, 360도 회전 액추에이터를 장착을 했고, 스왑식 배터리를 장착할 계획으로 이제 가동 중단을 최소화한 양산형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등짝에 보면은 배터리 칸이 있어요. 저거 그냥 네네네.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것도 지가 혼자 교체하는 거죠. 그쵸. 자기 배터리를 네.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배터리 내용을 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네네. 배터리 산업도 사실 휴머노이드 산업이 그렇죠. 커지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식으로 또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어제 공개된 영상이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균형 제어 기술이라는 게 구동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 기술력을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선보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아틀라스가 001, 모델 001, 1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양산형 시작이다. 모델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틀라스는 또 어떤 식으로 타임라인을 가져가냐라고 보면은 2026년에 이제 실증을 시작을 해서 현대차, 구글 딥마인드 등에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2028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분류 공정에 투입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연 3만 대를 양산하겠다라는 또 타임라인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이 공정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조립 공정까지 전면 투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가 문제없이 흘러간다면 2035년에는 150만 대를 양산하겠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150만 대 양산. 네, 그 친구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하면 또 예전에 깐부치킨 회동. 맞아요. 젠슨 왕이랑 네네네. 이재용 회장이랑 네. 정의성 회장, 이 네. 깐부치킨 회동도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도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현대차를 찾아요. 맞아요. 그게 같이 이제 협업하자라는 거죠. 네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협업 대상이 되는 거고요. 현대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네.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돼요. 저도 자료로 준비를 해왔지만 구글,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 개발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에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이 생태계를 연합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테슬라와는 완전 반대되는 전략이거든요. 테슬라는 나 혼자 다 할 거야. 맞습니다. 풀스택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현대차는 이 연합. 같이 협업 하자. 전략을.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이 외부 빅테크와의 협업이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구글 딥마인드는 지금 두뇌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따 자율주행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추론 칩과 AI 인프라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는 사실 넘쳐나잖아요. 네. 근데 물리적인 데이터는 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파트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종 연횡을 해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AI죠? 피규어 AI 뭐 네, BMW에 네, 넣는다라고 하고 한데 일단은 양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직 계열화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유리하다라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현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빅테크랑만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역량을 결집한 이 생태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룹 안에 기술을 개발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고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 모비스 있고요. 첫 번째 수요처가 될 현대 기아.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이 수많은 현대 그룹사들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개발, 부품, 운영, 데이터, 양산, 또 다시 적용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그룹 내에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나 인수 잘했다, 잘 샀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거 미국에 상장하면 얼마의 뭔가 수혜가 예상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룹사 내에 체계적으로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또 로보틱스도 하고 엔비디아랑도 협업을 하고 안팎으로 또 다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또 현대차 맞습니다. 그룹이기도 하고 또 그 중요한 게 그 제조 시설이 있다라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막 그런 거 내연기관 뭐 만들던 시설 다 이걸 레거시가 되고 좌초자산이 된다. 그것 맞아요. 때문에 저평가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오히려 그 피지컬 AI 시대에는 그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대 옵티머스를 생산해 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는 했는데 맞아요. 뭐 이걸 생산 라인도 지금 바꾼다 그러고.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팔 건데 누가 사준다고 하는데 실제 구매 수요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처들을 사실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딱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레거시 제조시설이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피지컬 AI의 경쟁 본질은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많이 쌓냐 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로봇 제조에서 현장 학습까지 이어지는 이 루트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휴머노이드 원가를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한 15만에서 5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대규모 공급의 변곡점이 되는 가격이 2만에서 한 5만까지, 5만 달러까지는 내려가 줘야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이런 지금 레거시 제조시설, 강력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이 원가 곡선을 가장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단가도 내려가니까. 네, 근데 그게 쓸 곳이 많고 투입할 곳이 많고 제조 시설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니까 단가도 빨리 내릴 수 있다. 규모의 경제로 또 빨리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또 산출을 해보면은 아틀라스를 한 10,000대 이상 생산하면은 이 생산 단가를 50%가량 낮출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절반으로? 네네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이죠. 아까 2030년이었나요? 35년에 150만 대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럼 단가는 갈수록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그 피지컬 AI라는 게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도 대표적인 피지컬 AI잖아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로드맵도 한번 좀 따져볼까요? 네,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예. 엔비디아가 합류하면서 굉장한 경쟁력을 확보를 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GTC에서 알파 마요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젠슨 CEO가 피지컬 AI의 챗 GPT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 내용만 봐도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상상이 될 텐데 이게 또 오픈소스긴 한데 아무나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거 사다 써야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아무한테나 주지를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강력한 자기들의 연합 그리고 또 협업사들에게만 또 이게 선제적으로 공급이 됐는데 현대차는 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엔비디아 부사장이었던 박민우 사장을 일단 현대차에서 영입을 했죠. 그리고 GPU 5만 대. 공급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수주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라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GPU도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만 맞아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거를 그쵸.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다. 네네네. 이게 아무한테나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거냐라고 보면은 이제 현대차는 실주행 데이터, 그리고 엔비디아는 합성,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뽑은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유니온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같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풀스택 전략으로 거의 그렇죠. 모든 거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좀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를 추구하지만 현대차는 사실 그런 식으로의 전략을 구사했다가는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빠른 양산과 판매에 좀 집중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속도, 효율성. 그래서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역시나 그 협업 전략을 그렇죠.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합류하면서 현대차의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맞아요, 탈피해서 이제 프리미엄 요인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미나 할 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네.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전략 빨리 수정해야 된다,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손을 잡더니 바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생태계라는 거. 아까도 현대차 그룹 다양한 계열사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또 밖으로는 합종 연행을 하고 네. 내부적으로는 또 수직 계열화가 되어 네, 있고 네, 네. 현대차가 꿈꾸는 최종 그림, 생태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데 사실 지금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을 따로따로 봤지만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봤을 때는 이 산업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파운드리 산업입니다. 파운드리요? 네.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파운드리 모델을 2024년쯤에 공개를 했어요, 현대차가. 근데 이 논리는 어떤 논리냐 보면은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 상용화가 되면은 경쟁 축이 이제 외장 하드웨어에서 실내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의 차별성이 좀 줄어드는 만큼 제조 비용을 낮추는 원가 경쟁이 심화되겠고 원가 경쟁력이 낮은 업체들은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위탁 생산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신규 생산 라인을 늘리자고 하면 고정비 부담이 좀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는 거고 반대로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공장 효율성이 하락하다 보니까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대안이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생산 비용이 내려갈수록 자동차 원가 경쟁력은 더 강해지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소수의 휴머노이드 기반 OEM만이 생산을 유지하는 구조로 산업이 크게 재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피규어 AI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그 많은 로봇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그러면 그 수많은 거를 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네. 그때 제조업에 처음 진출해서 조립하고 시작하고 물론 나중에 로봇이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과연 그게 속도나 가격 경쟁에서 과연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차는 그게 된다. 뭐 얼마 전에 새만금에다 투자한다는 계획도 그쵸. 이제 발표를 했고. 네, 맞아요. 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네, 또 맞아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되게 좀 눈이 밝아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ETF 하나로 이걸 또 하나로 투자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네. 예. 외우셨죠?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어떤 ETF인지.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의 25% 비중을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나머지 75%는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의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상품인데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앞서서 본 파운드리 산업까지 이 피지컬 AI라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퍼즐을 지금 잘 맞춰가는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은 현대차 혼자 그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연결된 협력사들 그리고 부품 공급사들 더 나아가서 국내 로봇, 자율주행 생태계 모두가 또 함께 움직이는 그림으로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업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이른바 PDF라고 하는 그 네네. ETF 안에 담기는 그 기업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대차가 한 25%, 기아가 14%,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한 14%가량, 그리고 LG 이노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업들이 담겨 있고 현대 오토에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리고 현대 위아까지 이렇게 현대 그룹사들 네, 있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동차 ETF도 아니고 로봇 ETF도 아니고 새롭게 출시되는 피지컬 AI AI다. 생태계 ETF다라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 부품사들도 들어가고 과거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였지만 네. 로봇 부품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회사들도 좀 눈에 띄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차별화가 되냐 그리고 네. 어떤 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냐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기존 자동차 ETF랑은 좀 다르게 당연히 다르겠죠. 로보틱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미래형 기업들을 좀 선별한 상품이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재무 건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피지컬 AI 생태계라고 하는 게 보셨다시피 초입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근데 로봇 ETF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크고 어떻게 보면 꿈주식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돈 못 버는 기업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이 피지컬 AI 생태계에 좀 포커스를 한 이런 상품들은 탄탄한 실적,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실적 베이스의 회사다 보니까 이런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AI 투자를 본인들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재무 건전성이 검증된 기업들로 또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인 흐름을 추구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이라는 거죠. 네. 근데 또 일부는 너무 빠르게 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대차랑 테슬라랑 요즘엔 비교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비빌 수 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보시면 사실 현대차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신체, 빅테크가 갖지 못한 물리적 신체와 데이터를 갖춘 기업이면서도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어떤 가능성도 갖춘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밸류거든요. 네. 테슬라가 지금 191배 PE를 받고 사실 있습니다. PE할 의미 없죠. 테슬라 앞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샤오미, 비아디, 리오토가 이제 현대차 앞쪽에 있어요. 20몇 배씩 받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4월 기준 데이터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지 26년 1월 같은 경우는 한 8배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보다도 낮은 밸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쟁 기업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지컬 AI를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생태계 최강자가 테슬라랑 현대차 딱 두 곳뿐인데 지금 현대차 시총은 테슬라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현대차 PER 4배, 5배. PBR 0.4배, 0.5배 보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배, 3배 올랐는데 맞아요. 현대차 주가는 만년 20만 원 아니었나 막 이랬었는데 이제 막 60만 원 넘고 하니까. 그쵸. 근데 다른 기업들 그것도 전통적인 좌초 자산이 많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보면 달리 봐야 한다. 달리 봐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 밸류 체인도 좀 보여주세요. 아까도 이제 다양한 그 계열사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탄탄한지도 좀.
또 같이 이제 ETF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기업인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는 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한 대에 지금 수십 개의 관절 구동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되는데, 액추에이터가 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원가의 한 50에서 60%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거의 액추에이터 덩어리예요. 맞아요. 뭐 팔목이고 뭐 팔꿈치고 어깨고 맞아요. 다리고 네. 무릎이고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 휴머노이드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아까도 뭐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얘네의 목적은 인간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큼의 정교함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 구동에서 이 동작을 구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관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거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이게 굉장히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해요. 그 관절 하나하나가 다 액추에이터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로보티즈 기업 탐방도 갔다 왔었는데. 아, 정말요? 진짜 요 엄지만한 액추에이터들도 있어요. 네. 소형.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부품들이 다 모여서 모듈화가 돼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아무나 구현할 수가 없는. 신뢰성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현대 모비스라는 기업이 이런 액추에이터 사업에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라요. 오래전부터. 네,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랑 휴머노이드랑 이 구동 어떤 시스템이 기술적인 원리가 되게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빠르게 이제 확장을 시켜서 선제적으로 또 공급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2035년에 아틀라스 한 150만 대가 양산이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화 됐을 때 현대 모비스의 휴머노이드 관련 영업이익이 13조에 달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회사들도 있죠. 네, 기아도 봐야죠. 예. 네, 현대차 그룹의 어떤 로보틱스 사업 비전과 기아랑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을 거냐라고 했던 거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아요, 기아는. 네, 근데 이제 지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로보틱스 사업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건지를 좀 확인시켜준 자리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생산 법인에 투자를 참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생산법이네. 네. 그리고 이제 양산된 아틀라스를 2030년부터 조지아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조립 공정에 이제 배치한다라는 일단 미국에 계획입니다. 먼저 투입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재무적인 어떤 탄탄함. 근데 순현금 19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현대차가 꿈꾸는 이 피지컬 AI 생태계에 가는 길에 든든한 또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 훈련 센터, 공장 건설 등에서 기아 투자 비중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를. 그쵸. 또 오토에버랑 위아도 있죠. 네, 역시나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틱스 관제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투입이 되면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또 떠오르는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맡고 있는 핵심 또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방산사업부랑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해서 피지컬 AI, 피지컬 AI 전환을 좀 가속화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도 또 같이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장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위아였는데 방산 쪽을 아예 매각을 해서 피지컬 AI 더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또 내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 참 헷갈리던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할 때 여러 계열사들,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도 이렇게 인수했던 거잖아요.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분 구조를. 네, 이게 지분 구조. 아마 지금 또 IPO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뉴스 막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냥 현대차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분 구조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또 글로비스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거는 IPO로 하면은 현대차만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같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면은 이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계열사별로 그때 투자할 때도 같이 했고 좀 이건 멀리 봐야 하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름이 어려워서 길었어. 라이즈 현대차 고정 네. 피지컬 AI ETF.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오프닝을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왔었는데 약간 그 수미상관으로 또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올해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아틀라스가 쏘아올린 현대차 주가 고평가냐 고성장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이라고 또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고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들을 아마 또 체감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또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 포인트들은 구글과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아틀라스의 양산 일정이 굉장히 공식화되고 또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만금에 지금 9조 원의 자본이 투입이 되고 데이터 있습니다. 센터도 그쪽에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지금 토요타가 아니라 테슬라인데 테슬라 시총의 20분의 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물론 사실 실적이 그럼 많이 늘어나느냐, 실적 추정치가 요즘에 뭐 반도체 올라가듯이 올라가느냐,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기존에 저평가 받던 것들이 이제 PER 5배에서 10배로 더블 갔을 때 아무도 누가 뭐라 못했고. 그렇죠. 이제 12배에서 만약에 PER 20배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너희 실체가 없잖아. 돈 못 벌잖아. 앞으로 몇 년 내에 보여줄 게 없잖아 라고 할 것인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진짜 현대차 그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으시려면 저희 이제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를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스턴 다이믹스를 인수한 게 20년 말이었으니까 네. 이제 한 6년도 채 안 된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주가로 반영되기 시작한 게 26년 1월 네. 미국의 CES 네. 그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맞아요. 거죠. 이제 뭐 한 4, 5개월? 네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물론 이제 투자는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의 이제 책임이니까 저희는 오늘 그 중에 하나 수단이 될 수 있는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를 들어봤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라이즈 ETF KB자산운용의 허정민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